손에는 빛바랜 이혼 서류와 흐릿한 아내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잿빛 하늘 아래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뺨을 스쳤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려는 듯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떠올렸다. 이름은 이민준. 올해로 45이 된 건축가였다.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중년 남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 이름 석자는 제법 알려져 있었고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종종 잡지에 실리곤 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늘 웃음으로 나를 맞아주던 아내. 지혜가 있었으니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혜와 나는 결혼 15년 차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사랑은 어느새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무덤에 갇혀버렸다. 지혜는 늘 바빴다.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 때문에 새벽까지 일하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출장 가는 일이 잦았다.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침대에 누웠다. 그녀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응원하면서도 내 안의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도 늦나 휴대폰 화면에 찍힌 지혜라는 두 글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답장은 늘 짧고 건조했다.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그 흔한 사랑에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랑이 식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따뜻한 온기가 아닌 그저 의무와 책임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때영 빈 집, 차가운 저녁 식탁. 나는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서재에 앉아 쓴 술을 들이켰다. 창밖으로는 소리 없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내 눈물처럼 보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혹시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맑고 상냥한 목소리. 그것은 내가 며칠 전 회사에서 만난 인턴 유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내가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를 기억했고 내 표정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세심함은 나에게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늪속으로 한 발을 내딛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부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유진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27살,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인턴이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젊음의 싱그러운 향기가 났고 나는 그 향기에 취해버린 듯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잊고 지냈던 내 젊은 시절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았다. 민준 씨, 혹시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느 날 오후 퇴근을 준비하던 내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혜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고 나는 또다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할 참이었다. 그 순간 내 안의 외로움이 이성을 압도했다. 아니, 없어. 왜? 저 민준 씨가 좋아하시는 해물파전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오늘은 비도 오고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지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거의 잊고 지냈다. 물론 그녀도 바빴겠지만 어쩌면 그건 변명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작은 식당 안, 지글거리는 해물파전과 막걸리 한 잔. 유진은 웃으며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꿈,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이야기도 꺼내놓았다. 지혜에게는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일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민준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민준 씨처럼 멋진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칭찬에 나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고 나는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친 홍조와 약간은 떨리는 듯한 목소리.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유진의 모습만이 맴돌았다. 지혜는 내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침대 옆에 누워 유진과의 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 우리는 종종 만났다. 점심시간에 둘만 몰래 만나기도 하고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작은 손난로를 쥐어주며 차가운 손 녹이세요라고 말했다. 사소한 행동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작은 관심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내게 지혜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지혜는 공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민준 씨를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꼈다. 유진의 눈빛은 순수한 칭찬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했다. 나는 그저 그녀와의 시간이 주는 달콤함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유진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미묘한 이간질을 시작했다. 사모님은 정말 바쁘신가 봐요. 민준 씨가 저녁을 혼자 드시는 날이 많다고 들었어요. 민준 씨는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인데 사모님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유진의 말에 동조하며 지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만 이렇게 공허한가? 나는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을 모두 지혜에게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유진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나를 몰래 찍은 사진들과 함께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이제 곧 시작될 거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든 상태였다. 나는 그녀의 달콤한 거짓말에 그리고 나의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유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은 이중성을 띠게 되었다. 낮에는 성공한 건축가 이민준으로, 밤에는 유진의 달콤한 속삭임에 길들여지는 외로운 남자로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민준 씨라고 부르는 대신 종종 오빠라고 부르며 알 수 없는 애교를 부리곤 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어느새 나는 그 호칭에 익숙해졌다.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호칭이 주는 젊음과 친밀함에 취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의 답답한 도심과는 완전히 달랐다. 유진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창밖 풍경을 휴대폰에 담았다. 와, 오빠, 정말 좋아요. 저 이런데 와보는 거 처음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반응에 나는 흐뭇했다. 지혜와는 이런 소소한 데이트를 해본 지 오래되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연애는 늘 진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유진은 현재의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잊고 지냈던 자유로움과 낭만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빛을 받은 유진의 얼굴은 더욱 생기 넘쳐 보였다. 그녀는 나에게 꿈에 대해 물었다. 오빠,
오빠의 꿈은 뭐였어요? 건축가 말고 정말 하고 싶었던 거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때 나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건축물을 눈에 담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런 꿈은 어느새 희미해져 버렸다. 글쎄, 이제는 그런 꿈도 가물가물하네. 내 말에 유진은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오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오빠의 꿈 이루어 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충동적이었지만 내게는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죄책감과 함께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이 순간만큼은 지혜도, 가정도, 내 모든 책임도 잊고 싶었다. 유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나에게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혜에게 더 차갑게 굴었다. 그녀가 늦은 밤 공방에서 돌아오면 나는 이미 잠든 척했다. 그녀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내게 건네면 나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지혜는 처음에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혜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여러 번 입금되고 출금된 기록이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유진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사모님, 요즘 수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지혜에게 통장 내역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내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을 그녀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분노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내가 그녀에게 쏟았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성공을 위해 내가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전화기 너머로 나에게 말했다. 오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 오빠 모르게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오빠는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때의 나는 이미 이성을 잃고 유진의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혜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의 당황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믿고 싶은 진실은 오직 하나였다. 유진이 말하는 진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유진은 마치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지혜에 대한 나의 불만을 교묘하게 부추기며 자신만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지혜의 통장 내역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자 유진은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내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민준 씨, 혹시 사모님께서 요즘 수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아세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꽁방 사장님, 요즘 남자 문제로 복잡하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지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매일매일 새로운 증거들을 가져왔다. 누군가 지혜와 어떤 남자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 지혜의 공방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린다는 이야기.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마치 우연히 듣게 된 것처럼 내게 전했다. 그 말들은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처럼 내 마음속에 지혜에 대한 불신을 뿌리내리게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진이 보여준 사진이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분명 지혜가 어떤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유진은 쐐기를 박았다. 오빠,
저 남자 제가 알아보니까 사모님이 투자 유치를 위해 자주 만난다는 투자자라고 해요. 그런데 두 분이 단순히 사업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녀는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아니, 나는 이미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믿고 싶었다. 지혜의 외도라는 그럴싸한 거짓말 뒤에 숨어 내가 느끼는 죄책감을 합리화하고 싶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지혜를 냉대했다. 그녀가 내게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거짓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나는 차가운 침묵으로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어느 날 지혜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왜 그래? 혹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물음에 분노가 치밀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보여. 내 말에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외면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위선으로 치부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휴대폰에는 유진의 응원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오빠,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며 위안을 얻었다. 나는 점점 더 유진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지혜를 파멸시킬 계획을 속삭였다. 지혜가 사업을 위해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을 이용해 그녀가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꾸며내자는 것이었다. 유진은 내게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능숙했다. 나는 지혜를 의심했다. 아니, 이미 확신했다. 그녀가 나 모르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 분노했고 배신감에 눈이 멀었다. 유진의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다. 내가 지혜를 믿는 것보다 유진의 거짓말을 믿는 것이 더 쉬웠다. 마침내 유진은 내게 말했다. 오빠, 이제 결정할 시간이에요. 오빠가 나서지 않으면 이대로 사모님한테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어요. 재산도, 명예도, 모든 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내 손으로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 동시에 가장 어리석었던 날이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혜의 공방 명의로 된 가짜 대출 서류, 해외 송금 내역처럼 꾸며진 조작된 통장 사본, 그리고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가상의 인물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악당처럼 치밀하고 교활하게 모든 것을 조작했다. 나는 그녀가 내민 서류들에 서명했다. 내 손으로 내 아내를 범죄자로 만드는 서류에 오빠, 이것만 있으면 돼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요. 사모님도 곧 진실을 말할 거예요. 유진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다. 나는 그 독을 마셨다. 이 모든 것이 지혜를 정신 차리게 할 일종의 경고라고. 그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합리화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내가 믿고 싶은 진실, 유진이 만들어준 진실만이 내게 중요했다. 나는 경찰에 지혜를 신고했다. 내 아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나는 그녀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다고. 나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내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아내의 배신에 상처받은 불쌍한 남자로 보였을 것이다. 지혜는 체포되었다. 나는 그날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는 나를 보며 울부짖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꾸민 짓이야. 당신 대체 왜 그래?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배신감,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이었다. 나는 그녀의 절규를 외면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유진의 말이 울렸다. 사모님은 연기를 잘해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지혜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들 앞에서 지혜의 외도와 사기 행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들은 충격을 받으셨다. 어머니는 지혜를 믿지 못하는 나를 꾸짖으셨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셨다. 지혜의 부모님은 내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셨다. 민준아, 우리 지혜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자네가 오해한 거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는 그분들의 눈물마저도 외면했다. 내 안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킨 괴물이 되어버렸다. 나는 지혜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공허함과 불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유진이 나에게 약속한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법정에서 나는 지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내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원망조차 없었다. 그저 텅 빈 공간만이 존재했다. 피고인 박지혜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착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는 자유라고 생각했다. 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기뻐하며 내게 말했다. 오빠, 드디어 모든 게 끝났네요. 이제 우리 둘만의 세상이 될 거예요. 제가 오빠의 아내가 되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지혜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내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을까? 나는 지혜가 수감된 후 공방으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작업실 한 구석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자기가 놓여 있었고 붓과 물감통에는 그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때였다. 한 직원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이거 사모님이 사장님 드리려고 만드신 건데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커피잔이래요. 사모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사장님께는 말씀 안 하셨나 봐요.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내가 평소 마시던 커피잔이 들어 있었다. 컵받침대에는 서툰 글씨로 민준아, 항상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내 눈앞에는 지혜가 공방에서 밤새 커피잔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날 밤늦게까지 일했던 이유가 나를 위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유진이 내게 보냈던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흐릿한 사진 속의 남자는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혜의 친오빠였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은 그녀가 친오빠의 사업 자금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공방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록이었다. 지혜는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내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뒤늦게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내 아내를 믿지 못했던 내 어리석음, 유진의 거짓말에 놀아난 나의 비참함, 내 머릿속은 텅 비었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와 내 뱃속에 있던 아이를 죽였다. 유진은 내게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 아니, 해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에서 퇴장하듯 태연하게 내 곁을 떠났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내게 남은 것은 지혜에게 저지른 죄와 그 죄를 증명하는 허무한 증거들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혜의 공방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보, 나 믿지? 내가 아니야. 그때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지혜의 눈물은 위선이 아니라 내 대한 마지막 간절한 호소였음을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갔다. 항소, 재심, 뭐든 좋으니
지혜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1심 재판이 끝났고 피고인 박지혜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남편이신 의뢰인께서 직접 증언하셨기 때문에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내 증언이 지혜의 무덤을 파는 도끼였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녀의 결백을 주장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나는 그녀의 등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그 후 나는 매일 교도소로 면회를 갔다. 하지만 지혜는 단 한 번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를 거부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음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지혜 씨의 가족분 되십니까? 위급 상황이라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박지혜 씨가 심각한 하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열. 대체 무슨 소리지? 나는 지혜의 가족으로서 그녀의 이혼한 남편으로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만난 지혜의 오빠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너,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때문에? 그는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유산하셨습니다. 임신 12주 차였는데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안타깝게도 의사의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임신 12주가.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지혜가 12주 동안이나 임신한 몸으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것이다. 나는 지혜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을 텐데 나는 그녀의 작은 변화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내가 외면했던 그녀의 모든 신호들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보내는 희망의 신호였음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내 아내가 내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나는 다른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녀가 감옥에서 겪었던 고통, 홀로 감당해야 했을 슬픔이 내 심장을 찢어놓았다. 나는 그날 이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지혜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가 다녔던 공방, 우리가 자주 갔던 식당, 모든 곳에 그녀와의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 추억들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내 죄를 증명하는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찌르고 또 찔렀다. 유진에게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내 인생의 한바탕 폭풍우를 몰아치고 모든 것을 파괴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복수할 대상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나 혼자 남겨졌다. 나 혼자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지혜의 유산 소식을 들은 후 나의 삶은 산산조각났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건축가 이민준이라는 이름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폐인처럼 지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는 늘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고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말없이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지혜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면회를 거부했다. 편지를 써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그녀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유진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녀의 연락처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그녀의 부모님이 사는 곳까지 찾아갔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딸과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유진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복수할 대상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쏟아부었던 증오와 분노는 갈 곳을 잃고 내 안에서 골마 터졌다. 나는 지혜의 공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만들었던 커피잔을 쥐고 앉아 밤새도록 울었다. 컵 받침대에는 민준아,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짧은 글귀가 내 심장을 찢어 놓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죄를 씻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지혜의 공방에 남아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손에 흙을 묻히는 것조차 어색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혜가 그랬던 것처럼 흙을 빚고 굽고 다시 칠했다. 내가 만드는 모든 도자기에는 지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혜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공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P-style text line left. 민준 씨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나는 그저 사업을 잘해서 민준 씨에게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었는데 내 욕심이 민준 씨를 힘들게 하는 걸까? 미아, P-style text line left. 오늘도 민준 씨는 저녁을 혼자 먹었다. 나는 공방에 남아있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지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민준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안해, 여보. 미아, P-style text line left. 며칠 전 민준 씨가 나에게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냐고 물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오빠의 사업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민준 씨가 알면 분명 걱정할 텐데. 이야. P-style core text line left. 오늘 병원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콩닥콩닥.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민준 씨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만약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었고,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모두 오해하고, 그녀의 사랑을 배신했다. 내 눈앞에 있었던 진실을 외면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짓말만을 믿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지혜를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여자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지혜의 일기장을 읽은 후 나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폐인처럼 지냈다. 나는 지혜를 향한 그리움과 나 자신을 향한 혐오감에 시달렸다. 내 손으로 짓밟아버린 행복, 내 눈으로 외면했던 진실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괴롭혔다. 나는 매일같이 교도소로 향했다. 지혜가 면회를 거부해도 괜찮았다. 그저 그녀가 있는 곳 근처에서라도 머물고 싶었다. 어느 날 교도소 면회실 복도에서 지혜의 오빠를 만났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에게, 그리고 제 아이에게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지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네가 지혜를 그 지옥에 처박아 넣을 때 넌 내 아내를 믿지 않았지. 네가 지혜를 믿었더라면 내 동생은 유산하지 않았을 거야. 내 뱃속에 있던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과 증오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지혜의 오빠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혜가 너를 면회하겠대. 오늘 오후 3시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건가?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교도소 면회실로 달려갔다. 내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그녀가 나를 용서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지혜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에게서 멀어졌던 시간들이,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혜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 내 아이에게 왜 그랬어? 그녀의 질문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울음 섞인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그때 유진이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거짓말하지 마. 지혜는 내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속은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속은 거야.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어.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다고 믿지 않았어. 그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다른 사람을 원했던 것뿐이야. 그녀의 말은 너무나 정확했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죄를 유진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짓은,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조차 사치가 될 만큼 잔인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고 우리의 아이를 버렸어.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던 순간이 떠오르니까. 그녀는 그렇게 나를 떠났다. 그 후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출소 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아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영원한 증오와 함께 내 죄는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지혜의 일기장을 읽은 후 나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폐인처럼 지냈다. 나는 지혜를 향한 그리움과 나 자신을 향한 혐오감에 시달렸다. 내 손으로 짓밟아버린 행복, 내 눈으로 외면했던 진실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괴롭혔다. 나는 매일같이 교도소로 향했다. 지혜가 면회를 거부해도 괜찮았다. 그저 그녀가 있는 곳 근처에서라도 머물고 싶었다. 어느 날 교도소 면회실 복도에서 지혜의 오빠를 만났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에게, 그리고 제 아이에게.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지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네가 지혜를 그 지옥에 처박아 넣을 때 넌 네 아내를 믿지 않았지. 네가 지혜를 믿었더라면 내 동생은 유산하지 않았을 거야. 내 뱃속에 있던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과 증오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지혜의 오빠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가 너를 면회하겠대. 오늘 오후 3시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건가?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교도소 면회실로 달려갔다. 내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그녀가 나를 용서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지혜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에게서 멀어졌던 시간들이,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혜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 내 아이에게 왜 그랬어? 그녀의 질문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울음 섞인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그때 유진이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거짓말하지 마. 지혜는 내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속은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속은 거야.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어.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다고 믿지 않았어. 그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다른 사람을 원했던 것뿐이야. 그녀의 말은 너무나 정확했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죄를 유진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짓은,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조차 사치가 될 만큼 잔인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고 우리의 아이를 버렸어.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가던 순간이 떠오르니까. 그녀는 그렇게 나를 떠났다. 그 후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출소 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아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영원한 증오와 함께 내 죄는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지혜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의 삶은 영원한 겨울에 갇힌 듯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지옥의 원인이자 장본인임을 깨달았다. 나는 내 아내와 아이를 죽인 살인자나 다름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했던 건축가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내와 아이도. 나는 폐인처럼 지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는 지혜가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멀어져 갔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공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곳의 모든 것이 그녀와 아이를 향한 나의 죄를 증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공방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죄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나는 지혜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분들은 이미 나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내가 그분들에게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들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빗방울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들의 슬픔을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나 때문에 그분들은 딸을 잃었고 손주를 잃었다. 나는 유진을 찾아 헤맸다.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내가 당한 모든 고통을 그녀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내 인생에 등장했을 때도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났듯이 그녀는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나를 구원해줄 복수의 대상마저 잃은 나는 내 안의 증오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종종 지혜가 다녔던 공원으로 갔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자주 손을 잡고 거닐었던 곳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녀가 내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기억들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유령들이었다. 나는 그녀를 잃었고 그 기억들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폐허가 된 집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집은 우리가 신혼을 보냈던 곳이었다. 내가 지혜를 믿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이 집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내 눈물은 내 죄를 씻어줄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었다. 지혜가 겪었을 고통, 그녀의 부모님이 느꼈을 슬픔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고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를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졌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아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영원한 증오와 함께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영원히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날의 절망 속에 갇혀버렸다. 나는 낡은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지혜와 내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지혜가 공방을 열었을 때 찍었던 사진. 그녀는 모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내가 내 손으로 부셔버렸다. 나는 이제 지혜의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든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흙을 빚고 굽고 다시 칠하는 모든 과정이 내게는 속죄의 시간이었다. 내가 만든 모든 도자기에는 내 눈물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도자기들을 팔지 않았다. 그저 내 죄를 상징하는 유물처럼 공방 한 구석에 쌓아두었다. 밤이 되면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갔다. 넓은 침대에는 나 혼자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위해 만들었던 커피잔을 쥐고 앉아 밤새도록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 귓가에 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처럼 그녀도 이제 나를 영원히 외면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유진이라는 여자는 내 인생의 단순한 악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내 안의 공허함을 외면하고 내가 가진 행복을 하찮게 여겼을 때 나타난 내 욕망의 그림자였다. 나는 그녀를 탓했지만 사실 나는 내 자신을 탓해야 했다. 내가 지혜를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했던 건축가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내와 아이도.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졌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아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영원한 증오와 함께 나의 삶은 영원히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날의 절망 속에 갇혀버렸다. 나는 가끔씩 그녀의 공방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 해질녘 노을이 공방을 비추면 나는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나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나 홀로 내 죄의 무게를 견디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 쓸쓸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나는 폐허가 된 집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